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공공기관을 혁신했다.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학습 조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교육혁신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교육혁신 그리고 학습 조직화가 바로 자기 조직화 경영의 혁신의 어떻게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조직화라는 것이 그 조직 내의 어떤 각 기능들이 각 부문들이 스스로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반응하면서 대응하면서 이제 조직 전체가 생존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직이 스스로 학습해서 지속 성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조직화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조직화는 결국 자기 조직화 경영의 이제 그 같은 맥락이고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직을 학습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겠죠. 첫째가 이제 조직원입니다. 조직원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원의 학습을 조직 전체의 학습으로 전환 또는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조직원의 학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입니다. 그 교육이 바로 그 조직원 개인의 학습이 될 거고, 이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그 역량을 강화한 것이 조직의 발전과 생존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한 동인으로서 CDP라든지 꿈이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의미나 가치나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시키는 걸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말미에 이 교육이란 결국 학위 시습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중요한 것은 학보다는 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학위 시습을 통해서, 특히 습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거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해서 그것을 노하우로 혹은 전문 지식으로 혹은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 지혜 이런 쪽으로 이제 축적을 해 나가는, 실패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그 실패 경험으로서 좌절하는 게 되면 이거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그게 자기 도취로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으로서 통찰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통찰력이 다음번에 어떤 실패를 최소화하고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쪽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실행 자체를 하지 않는 조직 혹은 시도를 하지 않는 조직이라면 이 학습 조직화의 절대적인 어떤 방해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과 시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직의 성장은, 역량 개발은 조직원 차원이든 조직 전체의 차원이든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행과 시도를 하지 않도록 뭉개는 관리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혹은 계획된 대로만 하는 관리자 또한 뭉개는 관리자만큼 문제가 많은 관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두 가지 유형의 관리자는
학위 시습을 방해해서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야말로 성과 저해자이며 학습 저해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직에서는 그런 관리자들이 굉장히 신중한 관리자로 좋게 평가를 받거나 혹은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또 좋게 평가를 받거나 혹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빙산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처럼 숨겨놓고 그 자리를 옮길 때 겨우 꺼내놓고 인수인계 해버리는 뭐 그런 참 큰 이제 적폐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큰 조직의 성공을 가로막는 단지 학습 조직화를 막는 게 아니라 조직의 성공 자체를 막는 큰 적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적폐가 아까 있는 뭉개거나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과연 그 관리자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역량이 부족하니 무서운 거죠. 실패가 두려운 거죠. 또는 역량이 부족하니 시키는 대로 계획된 대로만 하는 거죠. 물론 역량이 좀 되어질 수도 있지만 위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뭔가 이 통제를 하고 당근과 채찍을 굉장히 강화를 하면 결국은 그런 걸 끓이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시도하는 걸 끓이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걸 결국은 이 역량 부족이라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적재적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개똥이는 영업을 잘하는데 욕심으로 기획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역량 부족이 되는 거죠. 반대 소똥이는 기획을 잘하는데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영업으로 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또 역량 부족이죠. 그럼 기획 잘하는 사람이 영업 가면은 실패나 성공에 과감한 도전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적폐의 요인은 역량 부족이 있고 역량 부족의 문제는 적재적소가 안 된 거의 문제이고 결국은 이 적재적소가 안 된 거는 인사나 교육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학습 조직화이기 때문에 조직원의 학습을 조직 전체의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 확산시키는 것, 이 2번에 대해서 한번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 전체 학습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실 이제 조금 더 이 조직원 학습까지 포함을 하면 뭐 이런 정도의 메커니즘이 될 겁니다. 첫째는 실무 담당자에게 오너십을 주는 거죠. 그래야 학위 시습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클 활동입니다. 서클 활동을 하면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직원들의 모임 전체가 공유를 하는 거죠. 내 것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서클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한 경험을 공유를 합니다. 또 항상 몇 번 강조하는 에자일 회고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실패와 그 성공을 경험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작은 실패를 통해서 큰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게 에자일 회고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서 크게 가면 결국 마지막에 실패가 드러나죠. 근데 에자일 회고를 하면 중간중간에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보완해 나갑니다. 보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큰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단계별들은 작은 그 실수나 실패들이 막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피드백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목표 자체가 다른 데로 가고요. 목표 자체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대한 이제 학습 조직화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다 당연히 이 개념 자체가 이제 린스타트 이런 것들이 왜냐면 린스타트를 해서 또 실패 경험을 빨리 해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학위 시습을 하려고 그러면 린스타트를 해야 되죠. 린스타트를 안 하면 실제로 계획만 하고 시도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린스타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 학습 조직화의 하나의 성공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더해서 요것들은 이제 지난번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다시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 덧붙여서 하는 게 드러내기. 사실 학습 조직화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드러내기입니다. 실패도 드러내야 되고 성공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드러내는 게 또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을 드러냈는데 그게 막 자화사찬으로 막 가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공유가 안 되는 것이죠. 실패를 했는데 비난을 하고 혹은 나는 저렇게 실패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면 또 이 도전을 애초에 가로막는 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내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드러내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됩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패를 했는데 책임을 어떻게 안 묻겠습니까? 안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대로만 했다면 그 실패는 불가항력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를 했으면 그거는 불가항력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들은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전환, 수정해가면서 그게 목적에 지향하면은 그게 올바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목표 달성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드랍을 했다 치면 그 드랍한 이유는 목적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쓸데없는 일을 끌고 가지 않은 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결과 책임이 아니라 과정 책임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이제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절대 평가라는 것은 어느 기준만 두면 기준만 넘어가면 그는 성공한 거죠. 상대 평가는 이걸 반대말은 상대 평가입니다. 상대 평가는 줄 세우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혹은 실패 괜찮아 책임 안 물을게 하더라도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1등, 2등, 3등이 안 되면 결국 나는 책임을 지진 않았지만 4등, 5등, 6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평가로 가야 됩니다. 이게 상대 평가를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절대 평가는 그러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책을 보거나 많은 사례를 보면 상대 평가로 인한 문제나 어떤 그런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아마 절대 평가가 되게 중요시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상세히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이거죠. 혹은 이걸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되고 그거는 정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더라도 학습만 되었다면, 이건 조직 차원에서 학습만 되었다면 기본은 한 거다. 기본은 오케이.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실패를 했는데 다른 직원이나 다른 조직에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뭔가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습만 했다면, 그러니까 조직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여만 했다 그러면 기본은 오케이가 되는 절대평가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주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기가 가능한 거죠.
일부 어떤 잘 나가는 조직에서는 실패를 축하하는 파티 이런 것들도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를 했는데 빨리 드러내지 않으면 그 드러내지 않는 기간만큼은 조직에 큰 손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그것만큼 그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또 드러나지 않으면 다른 조직원이나 다른 조직에서 그거를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 혹은 타산지석 삼아 학습을 못하는 거죠. 그것도 큰 손해인 거죠. 그래서 실패 축하 파티 이런 것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학습 조직화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체를 보면 학습 조직화 플랜 혹은 학습 조직화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좀 안 맞는 것 같죠. 각각이 어떤 경영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분산되어 있는, 다 퍼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경영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학습 조직화가 되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조직을 하라고 해서 막 푸시를 해서 학습 조직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경영 시스템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 공유가 되고 학습이 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인을 터치해서 스스로 교육을 찾아서 하게끔 만드는 것, 그게 핵심이죠. 푸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KMS라고 대부분 많이 아시죠?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서 지식 관리 혹은 지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아니고요. 이 KMS를 보통 보면 학습 조직화의 어떤 그런 수단이나 어떤 방안으로 많이 이제 하고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아마 한두 번은 시도를 아마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죠? KMS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게시가 돼줘야 됩니다, 그죠? 정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시스템에. 또 하나는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 업무에. 그러면 게시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 자화자찬하는 내용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죠?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실패로부터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다 자기가 책 잡힐 내용인데 그걸 굳이 넣겠습니까? 아니 돈을 준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100만 원 그게 아쉬워서 나의 치부를 막 리얼하게 막 적어 놓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기본 월급만 받더라도 그냥 나는 큰 문제 없는 걸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죠? 업무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제공해서 이렇게 하면 왠지 좀 속된 말로 뽀대가 안 나지 않습니까? 나의 창의적인 어떤 구상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썼다고 치자고요.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의 경험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됩디다 라고 이제 적어 놓으면 그걸 보는 윗사람이 볼 때 옛날에 유사한 실패가 있었다고? 이번에도 그럼 실패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옛날에 왜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뜯어보자.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그런 이야기 없이 심플하게 딱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KMS도 자연스럽게 게시를 하고 자연스럽게 업무 사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지식을 공유하자, 지식을 저장하자, 지식을 관리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유사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업관리 시스템, 고객관리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뭔가 막 이벤트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참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사실은 이제 전체 학습 조직화의 기본적인 어떤 설명들이 쭉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이제 학습 조직화 내용 중에 이제 소개해 드릴 게 역사서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는 사실은 사장이 리더가 오기 전에 사전에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부임을 한 뒤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도입하는 거는 사실은 이 타이밍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다른 것들에 묻혀서 이제 왜냐면 이게 사전에 돼 있지 않으면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이 있으면 시급한 일을 안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원리 원칙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시급한 일 쪽으로 이제 많이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어떤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은 사전 구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는 이제 하고 구상을 해서 이제 부임을 하는 게 맞죠. 이게 취지가 뭐냐 그러면 이제 학습 조직화는 현재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과정에서 앞서 얘기했던 사업의 어떤 오너십이라든지 애자일 회고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서클 활동이라든지 등등등등 드러내기라든지 무슨 책임 안 지우기라든지 절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면서 현재부터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현재부터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하나의 레퍼런스 혹은 사례 혹은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차원에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 과거로부터 학습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이 애자일회고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오너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구현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첫째가 이제 과거로부터 앞서 말한 배우고 이렇게 사례를 만들고 베스트 프랙티스 읽고 또 하나는 이게 스토리화를 해서 개인의 어떤 브랜딩 또 하나는 조직의 브랜딩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들이 역사 혹은 역사관 혹은 유물 사례 이런 것들로 해서 모든 조직은 조직마다 나름의 어떤 역사를 잘 관리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스토리화를 해서 공유를 할 때 제대로 된 브랜딩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어느 곳에 고인돌이 큰 게 하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고인돌 그 자체가 이거는 BC 5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부장품이 뭐가 있었고 이런 게 하나의 드러나 있는 모습의 유형의 어떤 역사 유물이라면 만약에 그 어떤 기록에서 이 고인돌을 만들게 된 어떤 그 상황에 예를 들면 무슨 아내의 죽음에 대한 남편의 따뜻한 무슨 애정이 담겼다든지 어떤 그런 아니면 같이 비운의 어떤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막 녹아져 있다 그러면 그 고인돌에는 뭔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 옛날에 어떤 사례 팩트로부터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역사서 프로젝트의 어떤 취지와 의미가 될 것이고 이 똑같은 내용이 현재와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그게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역사서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 가능할 것이냐? 이 책에 있는 리더는 사장은 어떻게 이걸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성공 가능성을 보고
이제 그게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죠. 공공기관에는 고참 직원이 많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신껏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실패나 뭐 이런 것들이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한계, 뭐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 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영진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시의적절하게 안 했거나 혹은 해야 될 어떤 그런 정책적 지원을 안 했거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직원 개인의 자기 책임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놓고 앞으로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후배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책에 나온 리더는 역사서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요 이제 포인트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요런 포인트에서 역사서 프로젝트의 포인트는 첫째는 핵심적인 학습 내용만 한 장 내지 두 장 정도로 이거를 그 그럴듯한 보고서로 만들면 이제 너무 무거워져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장, 두 장 정도로 해서 정말 학습에 가치 있는 그 부분만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만약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아마도 뭐 인터뷰라든지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그게 이제 파악이 될 건데 그러면 2차적으로 스토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화는 그 담당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코칭을 하거나 스포트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이 스토리화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스토리화가 되면 두 번째 이런 취지의 의미를 이제 부합하는 것이고 이제 이 핵심적인 학습의 어떤 그 내용은 그거는 이제 내부 발표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책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조직 내 모든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외부에 설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그 학습이 꼭 필요한 학습이 되어져야 할 그 내용들은 사실은 자료화를 해서 끝을 내면 의미가 없죠. 이제 그것들이 현재와 앞으로의 어떤 벌어지는 일들에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두 장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다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적용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제 그 시작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의미의 어떤 그런 이제 역사서 프로젝트와 사실은 유사하지만 뭐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아주 같은 맥락을 보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어느 조직이나 보면 그 자랑스러운 어떤 직원 뭐 선발해서 포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에 어떤 상대 평가를 해서 줄세우식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선발해서 포상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의미있고 가치 있는 공을 하고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그 스토리를 발굴해서 모든 대상자한테 다 포상을 하는 것이죠.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20명, 3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소중한 자산인 것이죠. 근데 그걸 굳이 매월 단위로 혹은 뭐 분기 단위로 뭐 투표를 내서 1등만을 해서 큰 상품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반대로 앞서 얘기한 대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한 사례들을 뽑아서 스토리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맥락으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면 그것이 곧 역사서 프로젝트의 취지와 맥락과 같은 겁니다. 그런 식의 개념들은 어떤 시행은
굳이 역사서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그 큰 이슈가 아니더라도 큰 어떤 토픽이 아니더라도 작은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모이면 그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제 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중언이 되고 부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학습 조직화를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도록 하는, 그리고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평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아마 또 그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심각하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절대평가가 되게 중요하다. 드러내도록 만들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